본 사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특히 그중 클라이언트 보안을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클라이언트 보안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접근 권한 또는 이것을 제어해서 로그 기록을 보유하고 또 크라우드 워커와 직원, 내부 접근, 외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 인증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관리, 학습 데이터셋 구축에 있어서 사용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라벨링하는 사람들, 크라우드 워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라벨링한 데이터를 전수 검사하는 분들, 또 해당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시험해 보시는 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은 접근에 타당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들입니다. 일반 시민들 또는 심심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면 시청자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클라이언트는 크라우드 워커나 직원 이런 분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타당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선 식별을 해야 되고요. 식별한 다음에 인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너가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추적성도 포함되어집니다. 식별은 통상적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I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고유한 사용자가 기록함으로 해서 본인임을 보장하는 게 됩니다. 이것이 인증이겠고요. 두 번째는 지식 기반 또는 소유 기반을 결합한 두 가지 이상의 팩터의 인증이 있겠습니다. 2단계 인증이라고 하면 최근엔 좀 소셜한 기법,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는 가장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감동 깊게 보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기반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한 휴리스틱한 경험 기반의 어떤 인증 단계이다. 그거 외에도 소유 기반도 결합할 수 있고요. 또한 LDAP, 그렇죠? 그 다음에 RADIUS, IMAP, 액티브 디렉토리 등과 서버를 연동해서 외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할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LDAP, RADIUS, IMAP, 액티브 디렉토리 등과 서버를 연동해서 외부에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는 외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관련된 자료를 마음껏 다 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어떤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보안들이라는 것은 그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민감함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접근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를 파악하더라도 또 동시에 이것이
내부에서 허락된 것인가 외부까지 확장해도 되는 건가? 아무래도 외부에 있으면 좀 더 보안이 취약하다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비밀번호는 데이터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SHA-256 이상의 암호화를 통해 저장한다. 뭐 조금 더 조금 약한 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발전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사용자 비밀번호는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8자 이상의 복잡도를 설정한다. 참 이게 너무너무 많은 암호가 있어서 힘든데 보안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함과 또 보안의 견고함은 약간은 트레이드 오프 되는 지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클라이언트의 보안을 위한 5가지 방법 중 데이터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2가지 외에 데이터 보호는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서 뭘 막는 거예요? 기밀성, confidentiality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호 보안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공부할 때 처음에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 보호 개론에서 CIA가 중요하다. 그 C가 기밀성을 얘기하는 confidentiality고 I는 인티그리티를 얘기하는 무결성.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뭡니까? 가용성이죠. 뭐 그거 외에도 부인 봉쇄 등 몇 가지 보안에 대한 용어들이 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CIA다. 그래서 CIA를 꼭 여러분들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결성이란 무엇이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또 고의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무결성 확보입니다. 가용성은 인증된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볼륨이라고 할까요? 용량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용성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공격이 이제 디도스 공격이죠. 서버는 뭐 1시간 동안에 동시 접속자 수를 1분의 동시 접속자 수를 2,0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대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라 생각해 보세요. 전교생이 아주 작은 동네의 학교라서 2, 3천 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2, 3천 명이 동시에 또 들어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00명 정도의 가용성의 분량을 뒀는데 악의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해서 전국에 있는 클라이언트,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을 다 이제 그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컴퓨터가 한 10만 대 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10만 대가 접속을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디나이얼이 되겠죠. 이런 것은 뭡니까?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증된 사용자가 누군지, 그쵸?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가용성이 파악돼야 된다. 사용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활동 로그 또는 감사 데이터를 변경,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마스킹하고 또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수겠죠. 감사 활동도 해야 됩니다. 또 로그 데이터는 유변조를 불가합니다. 로그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보보호 보안에서 사실은 로그 데이터의 패턴을 잘 분석해서 이게 이상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지 않는 어떤 로그 파일이 등록되거나
로그 기록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제 해커의 공격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파일 자체를 함부로 위변조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데이터 암호화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암호화는 필수이고 또 이게 쉽게 복구화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야 되겠죠. 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떠한 날카로운 검도 막을 수 없는 검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세상에 있을까요? 또 그 뭐 세상에 어떠한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방패가 있을까요? 어떠한 칼로도 막을 수 없는 방패가 있을까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암호화한다는 거는 풀지 못하도록 약속된 사람 외에는 풀지 못하도록 인스크립션 시킨 것이고요. 복호화한다는 것은 인스크립션 시킨 것을 키를 가지고 정해진 사람만이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밖에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한두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아까도 말했지만 창과 방패처럼 사람들이 만든 거는 깰 수 없는 건 없어요. 또 깰 수 없는 것도 없지만 막지 못할 것도 없어요. 창과 방패 얘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깨는 데 있어서 또 암호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건물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느 날 도둑놈이 이 건물을 들고 뭐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못 옮기죠. 이 건물은 못 옮기는 어떠한 장치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건물은 물리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속에서는 물리적으로 옮길 수가 없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길에서 뭐 이런 볼펜을 하나 주셨어요. 예, 볼펜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썼고 볼도 망가졌고 막 휘어져 있어요. 뭐도 묻어 있어요. 얘를 그냥 내려놨어요. 누가 가져갈까요? 가져가지 않죠. 벽돌도 공사장에 가면 그냥 있어요. 벽돌을 가져갈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게 노트북이었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놓지 못하죠. 시장의 가치가 그것을 가져가는 위험이나 이동하는 것보다도 더 낮다면 그 물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아이폰을 깰 수 있을까요? 깰 수 없을까요? 아이폰 비밀번호는 못 깨요. 못 깨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사적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iOS 기반으로 비밀번호를 깨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깰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서 돈을 받고 깨주기도 하죠.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쉽게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죠. 이처럼 데이터의 암호화, 복호화는 뭐 반드시 막 절대적으로 복호화가 되지 않은 암호화는 없고 암호화가 되지 못하는 뭐 복호화는 없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보호가 그쵸? 어느 정도 시장 경제 가치, 정책, 규범, 기술 이 속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인가 또 나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만의 바로미터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관리 클라이언트의 보안을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접근 통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워커도 레벨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쁜 의미의 레벨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크라우드 워커가 있고 크라우드 워커 5명, 10명을 가지고 검수하는 또 그 상위 단계의 관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크라우드 워커 중에서도 조금 그 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5명 중에 워커 중에 1명을 좀 반장처럼 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정량적으로 수치값으로 올라오지 않는 게 있어요. 온도를 측정한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병원이나 어디 뭐 학교에 열을 찍는 카메라를 뒀어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한 5m부터 찍어서 3m, 한 2m까지 왔을 때 정확히 찍습니다. 찍고 그때 이 이마의 가운데쯤에 아마 온도가 정확히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정답을 알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귀에다 넣어서 진짜 정밀한 뭐 의사들이 쓰는 몇십만 원짜리로 온도를 재요.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가 찍은 것과 여기서 찍은 온도가 다르죠. 그 차이를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서 모델링해서 정확도를 높여보는 거예요. 자, 그런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오시는 분이 남자이거나 여자에 다 틀리고요. 외투를 두껍게 입었거나 또는 찬바람이 막 부는 현관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랑 이미 백화점에서 그냥 1층을 한 바퀴 돌고 백화점 구경 다 하고 2층으로 올라온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왜? 바깥의 겨울엔 되게 춥다가 현관 문을 열고 따뜻한 온기를 맞으면서 들어올 때 온도 측정과 1층에서 이미 온도가 정상 온도로 많이 올라간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또 다른 거 보려고 할 때 찍었을 때 또 달라요. 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또 좀 더 다르고요. 또 우리가 마이신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이제 우리가 온도가 조금 더 예전보다 조금 더 높다나 낮다나 좀 그렇대요. 옛날 사람보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온도의 편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도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대충 보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를 이제 대충 범주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온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은 아이 나 하기 싫어. 아이 안 해. 무슨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겠고 나 지금 뭐 병원이나 학교에 일하러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 아니 무슨 병원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병원에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사진을 보고 30대다, 40대다, 50대다를 찍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다 다르실 거예요. 어린 사람은 저를 어리게 보고요.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제 요런 데 주름 보고 좀 나이 들게 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성적인 판단이에요. 이때 이 판단을 할 게 크라우드 워커 중에 뭐 조금 경험 있는 조금 한두 번 더 이런 것들 해본 사람이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요런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로 하자. 또 쉐이프를 잡았어요.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걸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항목, 클래스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정량적으로 올라오는 값도 있고 육안으로 판단하는 값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판단하는 측정자들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접근에 대한 어떤 통제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크라우드 워커는 자기가 한 것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관리자는 여러 명의 크라우드 워커 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또 그 위에 관리자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IP, 아이디와 시간과 또 이 사람이 하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IP를 1대1로 매핑해서 식별해야 되고 일반 사용자들이 공통 계정을 사용해서 여러 명이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접근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이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이 될 텐데요. 알림을 수신받아서 이상한 징후를 식별하고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활용해서 월간, 분기, 연간의 보안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과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되고요. 접근 통제에 대한 정책을 바뀌면 팔러시를 바뀐 것에 대한 이력 관리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의 형상 관리처럼 대체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잘 관리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느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많은 거에 막 관여하기보다 중요한 핵심의 물꼬를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 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비식별화 했잖아요. 근데 무슨 개인정보 보호를 걱정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커먼 센스로 어떤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아니, 그거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야. 혹시라도 지금 이 데이터 도메인을 보면서 계속 고민해봐. 재미있게. 그 고민을 즐겁게 생각해야 돼. 혹시 취약한 부분이 더 없는지,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지,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아까처럼 정량적인 데이터 값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또 데이터 처리의 부분인데, 정성적인 것을 통해서 클래스가 들어갈 때는 관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이 정성의 어떤 정성적인 어떤 기준을 조작적으로 잘 정의해서 정량화시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데이터 품질에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안심 서비스인 안심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특별하게 개인정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심존을 이용해서 좀 더 보호를 하자, 그런 어떤 의도인데요. 외부 유출을 막고 특정 공간에서 허가를 득한 두, 아까 얘기했죠? 뭐 검판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청 같은 데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거기 있는 데이터를 설사 제가 보안을 잘하는 회사의 보안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안의 데이터는 청 안에서만 보는 거지, 그거를 복사하거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상근 인력이 들어가고, 상근 인력이 들어갈 때 아이디와 표차를 받고 출입 관리가 다 통제되어집니다. CCTV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로. 자, 안심존이라는 것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그렇게 특정 공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구축된 학습 데이터를 모델로 개발하고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보안 조치 공간을 뜻합니다. 개발된 모델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져가요? 민감한 데이터인 학습용 데이터는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심존이에요. 데이터의 반출은 없고 인공지능 모델이나 알고리즘 개발은 가능해요.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뭐 고성능 서버나 개발 환경을 이용할 수는 있죠. 예. 그때 안심존 내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GPU 서버 25대, 그렇죠? 안심존 전용 클라우드 GPU 3대, 헬스케어 안심존 GPU 22대, 데이터 저장소 100TB, 서버 성능 GPU 2개, 64GB 메모리, 램, 그 다음에 CPU, 그쵸? 그리고 램 180GB, SSD 50GB, 2테라 3개, 그쵸? 2테라는 보조고, 뭐 50GB는 아마
SSD 중에 좀 빠른 걸로 했겠죠. GPU는 뭐 RTX나 RX 계열을 했겠죠. AMD나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제 그러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모델링 할 때 쓰는 GPU 파워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그림을 볼까요? 안심존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사용자는 벌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죠. 벌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 인터넷 오픈된 망을 쓰는 건데 가상의 커널을 만들어서 이 터널에서 지나가는 라우터들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줘서 가는 경로를 잡아주는 것이고 가는 경로를 잡고 예비된 그 경로를 통해서만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니 VPN이 구성되어지는 것이죠. 예. 또 접속 환경은 윈도우고요. 방화벽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분시켜서 민감한 정보는 내부망에 두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는 뭐 일반적인 80 포트를 쓴다면 인터넷 서비스는 외부망에 둬서 쓰게끔 하고 누구나 다 인터넷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부망은 인터넷망과 차단해서 따로 두는 뭐 이런 방화벽도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상 딥러닝 인프라를 통해서 GPU 서버나 DB 서버나 CPU 서버나 딥러닝 AI 소프트웨어까지 둬서 이런 걸 이용해서 안심존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심존의 헬스케어 데이터, 이제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료 정보에 관련된 예민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심존을 쓰게 된 예인데요. AI 허브의 안심존 포탈 간의 회원을 연동합니다. 그래서 SSO로 연동하는 거예요. 이 SSO는 싱글 사인 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포탈엔 아이디가 있죠. 그 포탈의 아이디와 프로파일 정보를 한 번에 싱글 사인으로 온해서 그냥 AI 허브 등 이 서비스 하는 곳에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이디의 프로필을 받고 AI 허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고요. 안심존의 포탈에 접속하면 의료 데이터의 이용 신청을 합니다. 왜? 안심존 전용 포탈에서 나 이제 이 민감한 정보 보고 싶어요. 자, 신청자가 서를 작성하고요. 이제 기관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곳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병원의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존의 활용계획서를 비롯한 제출을 통해서 병원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안심존 자원 데이터셋을 이제 NIA에서 운영자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심존 가상화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부여된 접속 정보 기반 안심존 서비스죠. 여기는 데이터셋의 접근 권한이 그렇죠. 또 특정한 환경 구성 기간 며칠 동안만 딱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동안 딱 시간 비워놨다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 열고 이제 러닝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활용 및 모델은 이제 결과값은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서비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학습 데이터가 예민한 경우에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NIA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면 민감한 정보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5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의 과적합 방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